자, 현재 시간 2026년 2월 14일 오전 1시 3분이고요. 네, 설날 연휴의 첫날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영화는 휴민트고요. 유승환 감독의 작품이죠. 네, 이번에도 저번 시간처럼 이제 PPT를 활용해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일단은 설 연휴의 시작인데 다들 즐거운 시간 뭐 푹 쉬실 분 쉬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영화관도 충분히 가서 보는 게 돈이 아깝지 않을 그런 영화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역시 유승환 감독답게 실망할 부분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꼭 보셔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AI 제미나이 시켜가지고 요약을 시켜갖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요약도 막 이상한 단어랑 이상한 조어를 막 써가지고 세련되지 못하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하고 강조한 내용을 다 빼버리고 너무 막 해버리니까 결국엔 작업을 또 해야 되는 불상사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절대 않은 것 같고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 근데 그런 시킨 거는 제대로 못한 주제에 뭐 대본을 써주겠다느니 뭐 멋지도 않은 별점을 갑자기 지가 매기고 그래서 이런 건방진 모습만 눈에 띄고 이래서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이거를 내가 한 작품으로 내놓는다는 게 뭐 작품까지는 아니어도 뭐 내가 한 문서로 내놓는다는 게 저 같으면 좀 찝찝할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AI로 이렇게 막 저작물을 뭐 나름의 저작물이라고 하면 만드는 건데 모르겠어요. 이거를 AI한테 글을 맡기고 이런 거는 여전히 제 자존심상 허락이 안 됩니다. 이런 단어 쓰고 문장 쓰고 이런 거를 그래도 좀 더 뻔하지 않게 깔끔하게 세련되게 쓰자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런지 확실히 시간이 주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찝찝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요. 어쨌든 뭐 섭섭을 그만하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영화 휴민트고 유승환 감독의 작품이고 뭐 조인성, 박정민, 신세경, 박해준, 정유진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번 작품에서 박해준하고 정예진 배우가 유독 눈에 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배우들의 연기가 모두 좋았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았던 뭐 소개 안 됐던 주보비 배우나 뭐 다른 배우들도 참 연기 다 잘했어요. 좋았습니다. 일단 배경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이 배경이고요. 실제 촬영지는 라트비아 리가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트리비아로 날씨를 좀 찾아봤는데 그 블라디보스톡이 좀 더 혹독한 느낌이라고 하고 리가가 더 건조하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블라디보스톡은 그 울라지라고 북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울라지 이쪽은 시베리아 영향을 받다 보니까 좀 건조한 느낌 그렇다고 합니다. 좀 더 쨍하다고 해요. 블라디보스톡이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그 내용은 뭐 정보원인 최선화, 그러니까 신세경 배우가 하고 있는 최선화를 지키기 위한 조과장 조인성과 박건, 박정민의 고군분투를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승환 감독의 작품답게 액션은 무조건 볼만하다. 그죠? 그리고 이제 완전체로 뭔가 나아가는 듯한 유승환 감독의 성장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일단은 저는 국정원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 사실 뭐 오늘 뭐 다른 어떤 영화 리뷰들을 조금 그래봐도 국정원에 대한 어떤 민감한 키워드를 보지 않고 그냥 액션만 보고 뭐 연기만 보고 이런 리뷰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여기 국정원이라는 그 키워드가 유승환 감독이 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로 또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서 아주 중요한 소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한반도가 있고 분단이 되어 있고 여기 중국 있고 러시아 있고 일본 있고 미국 있고 그 밑에 뭐 인도도 있고 그죠? 뭐 물론 베트남 뭐 동남아 인도네시아도 있고 막 한데 그러니까 주변에 강대국이 많고 또 강대국이 될 만한 어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외교 첩보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예전에는 이제 그 외교 첩보라는 것이 사실 이제 방첩, 그러니까 북한을 상대로 무언가를 막는 쪽이 영화가 많았다고 하면 지금은 국력이 북한과 비교할 수 없게 많이 성장을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면 북한이 이제 전 국방력이나 아니면 전쟁 유지력이나 이런 면에서 경제력에서 비인한 극심한 차이 때문에 사실상 북한이 남한의 위협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서 국정원의 그 역할의 변화도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남한에 침투하려는 그런 방첩의 역할 말고도 적극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면서 뭐 북한 주민 관련 일도 하지만 뭐 국익을 지키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게 국정원의 역할인 것 같거든요. 네, 그것에 비해서 국정원 컨텐츠가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또 매력적으로 나온 작품은 아직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휴민트 베를린, 뭐 교섭, 헌트, 뭐 야차, 뭐 공작, 모가디슈, 뭐 히트맨 이런 것도 다 봤는데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정원 요원의 역할이 돼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국력이 올라감과 동시에 같이 넓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국정원 요원을 소재로 한 작품들은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깊은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 같고 더 상상력을 자극하는 어떤 시나리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톰 클래시 시리즈의 게임들 같은 거거나 아니면 저기 뭐죠? 뭐였지? 그 슈팅 게임 제일 유명한 거 있는데 메달 오브 하너 말고 콜 오브 듀티 시리즈처럼 이런 식으로 어 우리나라 국력에 비례해서 뭐 우리나라 국정원 요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007이 있겠죠? 007 제가 이거 AI 이미지로 뽑았는데 이것도 좀 구려. 하여튼 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뭐 유료로 구독을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써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007 요원 저 007 시리즈 좋아하는데 007 시리즈 보면은 왜 007 요원이 뭐 냉전 시대에는 소련이랑 싸우고 그다음에 소련이 저물고 나서는 테러에 싸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전 세계 위협을 빠뜨리는 무언가의 적과 막 다투고 막 이러잖아요. 007 요원이 사실 뭐 그런 전 지구적인 위협이 있다면 사실 큰 역할 하는 건 미국이 하겠죠. 근데 뭐 영국도 물론 도움을 주겠습니다만 약간 그런 거죠. 007 영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관객의 심정은 야, 영국이 그래도 안 죽었다이? 혹은 뭐 미국이 못하는 일은 영국이 또 하는가 보다이? 이런 식의 착각을 하게 만들죠. 그것이 뭐 사실 진실인지 아닌지는 저 같은 일반인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영국이 가지고 있는 요즘의 국력이나 영향력에 비해서는 뭔가 영향력이 커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게 007 시리즈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영국이 007 시리즈를 만드는 것처럼 제대로 된 국정원 요원의 시리즈를 만들어 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한민국의 영향력에 맞게 그에 걸맞는 컨텐츠 제작이 더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막 국뽕에 찬 그런 작품들 말고 또 다양한 인간의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고 멋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007도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국가 관련 이런 얘기 떠나서 007 개인의 이야기로 좁혀지듯이 충분히 그런
단순히 국정원 얘기를 하면 국공 차고 막 뻔한 얘기를 할 것 같지만 또 그 안에서 또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요원들의 이야기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그리고 국정원이 활약하는 그 배경이 너무 좋아요. 물론 어목한 그 난이도가 높은 미션들을 실제 국정원 요원들께서 수행하고 계실 텐데 이거야 난이도가 높은 과제라는 건 바꿔 말하면 이야기거리로는 너무 재밌는 소재라는 점이 되니까 그쵸? 네, 재밌게 볼 수 있는 소재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국정원 요원이 주인공인 만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임대리 캐릭터의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유진 배우가 했죠. 네. 어디서 많이 봤다 생각했는데 그래요. 이름은 알지 못해서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보면은 임대리는 조과장 캐릭터의 행동을 보고 휴민트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되게 휴민트를 존중하고 이용하려고만 하지 않고 정의로운 판단으로 휴민트를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조과장을 제외한 다른 회사 선배들과 비슷하다가 그 대단한 태도를 조과장과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인상이 깊은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선의 전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이익을 위한 어떤 기계적인 느낌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동포를 바라볼 줄 아는 직장인에서 혹은 뭐 요원에 입각한 모습에서 어떤 따뜻함을 받아들이게 된 요원으로서의 변화를 눈여겨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리뷰에서도 다른 리뷰들 보니까 이제 뭐 신세경 얘기하고 박정민 얘기하고 뭐 조인성 얘기하고 하시는데 다들 멋지고 이쁘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맞습니다만 그 가운데 생각보다 비중이 많이 없을 것 같던 그 임대리 캐릭터가 생각보다 비중이 많고 마지막에 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에필로그에도 대사가 있고 하는 걸 봤을 때 임대리 캐릭터를 눈여겨봐야 된다. 쉽게 봐서는 안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 임대리 캐릭터가 하는 역할이 있죠. 그러니까 보면은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즘 북한 동포를 바라보는 시선을 상징하는 캐릭터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엔 사실 이제 북한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예전에는 뭐 통일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동포 간의 교류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건 잘 없고 적대심 혹은 조롱만 남아 있죠. 왜냐하면 조롱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예 잘 없죠. 메시지도 잘 다루지도 않고 그런 거 얘기하면은 이제 좀 이렇게 적대적인 관점으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무시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나랑 다른 사람 나랑 관련 있는 사람처럼 북한 동포들을 생각을 하죠. 근데 막상 겪어보고 만나고 하다 보면 우리랑 같은 말을 하고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는데 이제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북한 정권의 핍박을 받으면서 평생을 인생을 저당 잡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걸 보고 그런 걸 겪지 못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약간 무관심하죠. 근데 그런 시선이 임대리가 상징하는데 그런 임대리가 조과장을 보면서 변화를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 임대리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막 보면은 이제 홍보 활동에도 정유진 배우는 잘 안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무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임대리 캐릭터를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 정유진 배우도 너무 좋았고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관객을 대신해서 들어간 캐릭터라고 보시고 보면 아주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공간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전작인 베를린도 그 베를린의 어떤 여러 첩보 베를린이 또 여러 첩보원들의 각축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지금도 아마 뭐 그렇다고 하는데 블라디보스톡도 이에 못지않은 매력적인 어떤 첩보물의 배경으로는 아주 멋있는 것 같습니다. 남한 요원도 있고 북한 요원도 있고 러시아 요원도 나오죠. 아 러시아는 마피아만 나오죠. 근데 당연히 여기 그 중국도 있겠죠. 중국 측 요원도 있을 것이고 일본 요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미국 요원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어떤 동아시아의 뭐 베를린이라고 볼 수 있나? 아무튼 그런 국경이 많이 접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외교의 각축장으로서 분명히 활용이 될 것, 외교 첩보의 각축장으로 활용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블라디보스톡의 복으로 공간을 환정하기 때문에 약간의 뭐 플래시백이나 에필로그나 뭐 이런 쪽에 서울이 잠깐 나오긴 하지만 서울이라고나 한 그 남한의 국정원 본부가 좀 나오긴 하지만 나머지는 다 블라디보스톡으로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선이 어디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안 나가요. 그렇게 다 블라디보스톡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러니까 시선을 블라디보스톡 안에 가둬놓고 계속 사건들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감정선이 어디 터지지 않고 이제 이 도시라는 공간에 잘 묶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도시의 질감을 활용하는 뭐 가로등, 건물 벽, 뭐 골목, 뭐 보도 이런 것도 잘 사용해서 썼다 보니까 실제 뭐 블라디보스톡과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미지로 잘 가둬놓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또 블라디보스톡이 또 이런 거예요. 막상 가까운 도시인데 우리나라 분들이 사실 러시아로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잘 없다 보니까 생각보다 가보는 사람들은 많이 적은 것 같은데 갈만합니다. 이거 속초에서 배 타면은 뭐 하룻밤 자면은 도착하는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배로 제주도를 가는 거리와 시간으로 블라디보스톡 갈 수 있겠죠. 네. 가까운 도시인데 막상 안 가보니까 오히려 뭐라 해야 되지? 많이 듣긴 많이 듣는데 막상 가본 사람 많이 없어서 호기심도 있지만 잘 알려져 있지만 잘 모르니까 있던 이런 어떤 이런 어떤 사건을 있을 거라고 상상해 보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적당한 거리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영리한 선택이 나오는데 남과 북이 주로 대립을 하고 맞서서 러시아 마피아랑 싸우는 얘기잖아요. 러시아 만약에 정부다 이러면 또 외교적으로 민감해지죠. 근데 러시아 마피아가 마약도 팔고 인신매매도 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조직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이 마지막엔 협력해서 싸우는 이야기로 가는데 그때 그 이야기의 정당성이 서고 그다음에 러시아 정부와 입장에서도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 그렇다고 뭐 러시아 마피아를 옹호할 거야 러시아 정부도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 정부 대신에 러시아 마피아를 빌런으로 설정한 거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막 러시아 정부가 막 돼버리면은 그냥 이야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남북러의 치열한 첩보 이야기로 변질이 돼버려요. 근데 여기서는 러시아는 그냥 마피아로 설정해 놓고 남과 북이 러시아 마피아와 함께 싸우는 설정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한 임대리 캐릭터로 써 상징되는 어떤 북한 동포에 대한 시선에 대한 메시지가 살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나 잘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최선화와 박건을 통해서 북한 정권의 인사행위에 저당 잡힌 인민들에 대한 묘사인 거예요. 최선화도 보면은 이제 가족의 생계, 몰락한 집안의 생계를 깨우치기 위해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제 북한 밖으로 나가서 식당 종업원을 하고 거기서 이제 뭐 성매매도 하고 마약도 팔고 그렇게 타락하게 된 사람이잖아요. 원래는 출신 성분이 높은데 박건도 마찬가지죠. 보이부에다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인을 찾아서 나오는 역할이다 보니까
그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비극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거는 이 둘 다 고위층 출신이라는 거죠. 내가 봤을 때 뭐 김일성 종합대학, 뭐 평양음대 이런 거 봤을 때 또 보위부 출신이라는 걸 봤을 때 두 사람 모두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북한에서 찍은 사진만 봐도 약간 설정상 고위층 자녀들이라고 하는 걸로 나오는데 고위층 자녀조차도 체제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자유할 수가 없고 자기 인생을 전환시키고 언제든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개 같은 죽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메시지의 하나인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시민 입장에서 미워해야 할 것은 북한 정권이지 그 정권 밑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는 메시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또 하나 강화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빌런들의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빌런들이 북한 영사관 인물들을 통해서 체제의 잔혹함을 잘 투영하고 있습니다. 박해준으로 상징되는 그리고 또 북한 정권의 인물들이 어떻게 인민들을 낮잡아보고 무시하고 개같이 보고 이용가치로 보고 있는지, 근데 그에 반대로 여기 북한의 시민들은 그 정권에 꼼짝달싹 옳다고 삶을 바쳐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블라디보스톡이라는 이 작은 공간 안에 지금 남북 분단의 현실과 북한 정권의 잔혹함, 말도 안 됨을 고발하고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잘 압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저 블라디보스톡 안에 이 동북아 정세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런 거를 해놓은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도 그림을 개판으로 그리고 있는데 저는 글씨도 못 쓰고 그림도 못 그리는 사람이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PPT 만들어서 하죠. 그죠?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아까 메시지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북관이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화라고 할까요? 변화라고 할까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 한국 영화 속에 보여지는 대북관들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북한과 국력 경쟁을 할 때 80년대 이후로 이제 남한의 우세로 돌아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은 70년대까지 영화들은 뭐 반공 영화들이 많았겠죠. 뭐 배달의 기수, 뭐 또리 장군, 뭐 전우 이런 거 드라마로 치면 그런 것들일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국력이 북한에 비해서 이긴다는 자신이 없으니까 시민들을 긴장시켜서 똘똘 뭉쳐서 우리는 북한이라는 주적을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좀 흐트러지지 말자. 우리 단일대우로 간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반공 영화들이 있었다면 국력이 비등해지거나 혹은 이기기 시작했을 때 약간 당당하게 대결하거나 혹은 나아가서 뭐 공조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식의 작품들이 나왔던 거죠. 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 대치 상황도 나오지만 또 북한 요원과 국정원 요원의 또 사랑 이야기이기도 해서 단순히 북한의 어떤 모든 것들을 공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또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미워해야 되는 대상으로 동시에 그리는 그런 걸 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이런 다른 작품들이 예를 뭐 수많이 또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번 작품 같은 경우 휴민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력 우위가 확실하다. 그래서 북한 관련 활동을 하는 국정원 요원들은 실제로 휴민트 작업을 하면서 정말 목 먹고 못 살고 핍박받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북한 인민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시선을 이제 조과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북한 사람들을 무서워하거나 대결 상대 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국력이 앞서 있으므로 이들의 삶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시선으로 좀 바꿔지고 있다. 이걸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과장이 보여주는 자세가 그런 것들이에요. 참 젠틀해요. 성숙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최선화에게 접근하는 방식,
그 다음에 그 최선화를 불러내서 정보를 캐내는 방식을 보면은 되게 젠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으로만 보지 않죠. 대상으로만 보고 막 빨리 정보 빼내려고 막 급하게 얘기하고 다그치고 협박하지도 않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의 젠틀한 자세로 접근하죠. 그리고 약간 저 사람들도 운이 정말 안 좋았다. 북한 정권에서 태어나서 안타깝게도 저런 고생을 한다라는 생각하고 같은 동포로서 도와주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게 하려고 하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한 단계 또 성장할 때고 볼 수 있는데 보면 이제 의형제나 공조나 공조 원투까지 있죠. 공조 원, 의형제는 제가 봤는데 기억이 조금 안 나왔고 공조 위주로 얘기를 해보자면 공조 원투의 이야기가 뭐예요? 유해진과 북한 군인 이제 현빈이 남한에서 같이 이제 작업을 하면서 뭔가 뭐 큰 활동을 한다 얘기인데 보면 유해진이 형이고 현빈이 동생이고 그래서 이제 형 동생이니까 뭐 형 동생 하자 뭐 이런 장면이 꼭 나오고 내가 형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꽁트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런 시선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유치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형이니까 내가 더 잘 사니까 나만이 더 국력 높으니까 북한 너네 내가 챙겨준다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냥 뭐 나 이런 시선이 당연히 뭐 나만의 국력이 앞서 있고 포용적인 태도로 가야 되는 거 맞지만 어떻게 보면 또 유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좀 걷어내고 있다. 약간 투박하게 동정하는 걸 좀 그러니까 힘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동정심들은 걷어내고 있다. 그래서 음, 나도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저렇게 살았을 텐데라는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당신들이 못 살고 힘든 삶을 사는 것도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님을 알고 이제 젠틀하게 접근한다는 거죠. 네. 성숙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과장의 시선으로 박건과 선아 커플을 보면서 이렇게 이런 태도를 보여주면서 북한 정권의 추악한 진실을 관객들과 공유하는 역할이 조과장의 역할이다. 그 다음에 영화의 핵심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앞 슬라이드와 연결이 되는데 보면 이제 마지막에 대혈투를 끝내고 러시아 마피아 잡고 그 다음에 메인 빌런이죠. 총영사관 잡고 울라지보스톡이라 하던데 울라지보스톡 북한 총영사 잡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박건이 총을 맞으면서 죽어가고 최순화가 이걸 껴안으면서 죽어가죠. 이 장면을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게 조과장. 이 장면은 이거 AI가 만든 건데 이거는 좀 잘 만들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래 같은 AI 이미지라서 크게 막 잘 보여줬으면 좋을 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측은하게 바라보는 장면 실제 영화를 보시면은 거리가 더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불쌍한 연인들의 모습을 조과장은 지켜보면서 쟤들이 참 잘못 없는데 불쌍하다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껴안아주고 싶은 게 조과장의 마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시민들을 적대화하기보다는 고통하는 동포로서 연민으로 껴안아주자라는 게 영화의 핵심 정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과장을 보고 변화하는 임대리, 을 보면서 우리가 메시지를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영화 총평을 해볼 텐데 영화가 참 절제가 잘 됐어요. 절제. 그러니까 사실 유승환 감독 하면은 초반의 작품들 보면 상당히 이제 폭력에 심취해 있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고, 그다음에 베테랑에 와서는 뭔가 재밌는데 이때 메시지도 좋은데 특유의 좀 약간 과한 코믹이나 과한 대사빨이 있다라는 거죠.
뭐 조태호의 어이가 없네. 그다음에 너 이제 판 뒤집었다 황정민. 그다음에 뭐 마지막에 명동결 출신의 나 와트박스 사장인데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재밌었고 영원히 한국 영화를 상징하는 장면들인데 네 그렇게도 이제 영화를 재밌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플러스의 미학으로 영화를 재밌게 만들 수도 있다면 마이너스의 미학으로 영화를 재밌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힘 빼기 그러니까 사실 이 유승한 특유의 플러스의 느낌이 사실 군함도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군함도에서 이제 뭐 너무 이제 대사로 힘을 줘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다거나 그게 나아가서 약간 가르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관객들도 많았고 특히나 이제 뭐 촛불을 막 대놓고 사람들이 든다거나 일장기를 칼로 뭐 찢어지는 장면을 부감샷으로 찍는다거나 이런 식의 물론 저도 다 동의하고 필요한 거지만 과잉이라는 평가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여기서부터 이제 기부판들이 많았고 고난도가 실패한 이후에 슬슬 빼기 시작했다. 근데 그게 점점 힘을 빼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런 것들이 이제 모가디슈에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았었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베테랑 2는 조금 메시지가 좀 어렵기도 해서 그러니까 베테랑 2도 사실 좀 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했던 작품이긴 한데 좀 어렵긴 해. 그 군함도 2는 약간 그런 미디어 비평적인 시선도 들어가서 단순히 사회 비판이기도 하지만 미디어 비판, 그러니까 유튜브에 대한 비판까지 좀 들어가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막 약간 힘 빼가는 과정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출이 또 세련됐어요. 떼어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막 중요 대사를 치기 위해서 주인공에게 막 힘을 몰아주는 연출이 없고 그다음에 대사가 기억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꼭 보면은 이제 영화의 어떤 멋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대사 한 줄로 이 상황과 캐릭터의 멋스러움을 드러나는 대사 한 줄을 막 넣고 이러잖아요. 약간 화면이 막 천천히 흐르는 것 같은 느낌도 막 들면서 그런 게 없어요. 약간 그런 대사보다는 시선 처리 그리고 캐릭터의 선택 이런 걸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편입니다. 예, 그런 힘준 장면들이 없다 이런 거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수연 감독의 새로운 시도라고도 또 볼 수 있는데 멜로 감수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유승환 선생님께서는 폭력 관련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점점 이제 첩보, 액션 뭐 이쪽으로 쭉 가시다가 조금씩 이제 멜로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 작품의 제일 테마는 이제 박건과 최선화의 사랑 이야기가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꽤나 절절하더라. 꽤 절절한 이유는 무엇이냐? 절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저기 뭐야 더 폭발시키려면 할 수 있는 거 많았죠. 그죠? 뭐 최선화 같은 경우는 얼마나 슬픈 일이 많습니까? 아버지의 죽음을 얘기한다거나 어머니가 약이 없어서 죽어간다는 걸 얘기한다거나 박건과 헤어지기 싫은데 돈 벌기 위해서 어머니 약값 벌기 위해서 평양을 떠날 때를 막 묘사한다거나 뭐 그런 거. 뭐냐면 박건 같은 경우도 갑자기 사라진 선화를 보면서 막 절절하게 우는 어떤 과거 장면들을 써가지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절절하게 드러낼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도 감정이 폭발하지 않고 그 식당 뒷문에서 대화할 때도 최대한 두 사람이 감정을 표현하고 싶지만 주변에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차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상황을 인식해서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는 모습 그 모습에서 느껴지는 더 큰 슬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베를린으로 이어지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또 휴민트의 다음 편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연기들이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보비 배우가 했던 그 이제 김수린 씨죠. 그러니까 북한 해외 영업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슬픈 미래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캐릭터 연기 진짜 잘했고요. 정말 피폐해졌지만 살고 싶어서 조과장을 믿었지만 결국엔 죽게 되는 조과장의 그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이 연기 진짜 좋았고 초반에 이 주보비 배우가 잡아가는 이 장면들이 아니었으면 이 영화가 그 톤이 안 잡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신세경 배우가
그 절제된 어떤 멜로 연기하면서 그 결국에는 이제 계속 시선과 분위기는 최선화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그 연기 참 잘했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 역할을 했던 정유진 배우의 연기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 세 명의 여성 캐릭터가 다 엮여가는 조인성의 연기도 보면은 흥분하지 않고 과하지 않고 정돈돼 있으면서도 그 뭔가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 너무 이제 피로와 초조와 걱정 때문에 잠도 많이 못 자고 쩔어 있는 캐릭터. 하지만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하는 캐릭터를 잘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도철 캐릭터처럼 막 내가 할 말이 있고 뭐 흥분하고 뭐 과하게 나서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담백하다는 거죠. 이 영화의 톤과 너무 잘 맞았습니다. 자, 아쉬운 점을 좀 뽑아보려고 해요. 근데 저는 멜로의 밀도가 사실 좋았으면서도 좀 아쉬웠어요. 아까 뭐랄까.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에 박건과 최송화 죽어가는 박건을 바라보는 최선화와 그걸 바라보는 그 조과장의 그 샷이 더 절절하고 싶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워낙 담담하게 연출하고 뭐 필요한 것만 살리고 필요 없는 어떤 플롯은 다 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터트려야 될 그 장면이긴 한데 좀 덜 터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서 더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충분히 그 관객에게 슬픔을 끌어내는 좀 연출을 할만 했는데 왜냐면 그만큼 두 사람의 절절한 러브 스토리가 이해가 됐는데 그럼에도 그러지 않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뭔데 근데 약간 짧게 나왔지만 강렬했던 그 헤어질 결심의 홍산호 캐릭터. 나도 뭐 지금은 죽지만 나도 너를 진짜 좋아했다고 대사 한 방으로 뭔가 이 사랑의 절절함을 표현했던 홍산호 캐릭터가 좀 더 기억에 남을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또 과하게 가면 또 뭐 수많은 그 남북한 사이에서 멜로 영화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와 또 비교해서 다른 점을 만들어야 돼서 아마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또 베를린과의 또 문제점이 또 있잖아요. 그죠? 베를린은 또 저기 같은 표정성 캐릭터가 감정을 다 폭발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베를린도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또 아쉬운 점 부분은 국정원의 인력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마다하른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서부터 세 명이 한 팀인 거잖아요. 조인성, 조과장, 임대리, 그다음에 장현성 배우가 했던 캐릭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세 명이 한 조인데 블라디보스톡에는 두 명밖에 없어. 근데 또 그러면은 한 명씩 찢어져가지고 한 명은 마피아 속으로 들어가고 한 명은 혼자서 국정원 안가를 지키고 이게 사실 가능한가? 모든 일은 사실 2인 1조부터 시작인데 국정원이 인력이 저렇게 부족하나? 왜 이렇게 인력 배치를 적겠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막 보안 공작 같은 게 이제 그 호텔의 커넥팅 룸으로 이용해서 활용이 되는데 CCTV 그게 다 찍히고 그 다음에 프론트 직원도 매수가 안 돼 있어서 슬슬 비밀을 불고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고려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국정원 상부와의 갈등 구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를 강화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최대한 어떤 중립을 지키고 작전을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감정을 배제하고 동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지만 실제 현장에서 마주치는 요원들은 정말 불쌍한 북한 인민들을 보면서 나의 어떤 죄책감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국정원 상부와 조과장의 갈등이 사실은 또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게 좀 축소돼서 나온 점에서도 뭔가 영화를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좀 불편한 지점을 최대한 줄이려고 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빼다 못해서 너무 빼버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모가디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마지막에
뭔가 울컥하는 장면 하나는 놔두고 나머지는 다 줄였는데, 요거는 너무 이제 담대하고 담담하게 줄여버려서 그렇습니다. 물론 최선화와 박건의 사랑은 정말 슬픈 거죠. 그렇죠. 참 슬픈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AI를 가지고 작업을 해봤는데, 그래요. 뭔가 미세하게 약간 시간도 아껴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아쉬워. 이걸 100%를 바라는 게 내가 잘못하는 건가? 하도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 이거 PPT를 만드는 과정이 만약에 100이라고 치면, 한 60 정도는 해주는 것 같아. 이 AI라는 친구가. 근데 결과적으로 틀을 잡고 마지막으로 검수하고 흐름을 만들고 이런 건 다 내가 하기 때문에 핵심은 결국엔 제가 한다. 그렇습니다. 핵심마저 예를 들어 핵심이라 하면 그것이죠. 영화에 대한 감상을 쓰고 이 감상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구성을 만드는 것가 핵심인데 그건 제가 했으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AI를 활용한 작업은 시간을 절약해주고 수고를 덜어주는 건 맞지만 핵심에 해당하는 알맹이는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감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짐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슬라이드 10개를 가지고 영화 저기래 휴민트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사실은 이거를 일주일 후에 이제 오랜만에 나오는 이분이랑 같이 또 녹음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좀 최소한 적게 말하고 이분의 이야기를 더 듣고 그다음에 제가 더 따져볼 여기서 했던 내용 중에 아직 시간이 모자라서 더 들어가지 못했던 내용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국정원 역할 변화랄지 또 대북관의 그러니까 미디어에 드러난 대북관 변화랄지 뭐 미디어 컨텐츠 쪽의 국정원 활용 방법이랄지 아니면 전작인 베를린과의 비교랄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찾아서 넣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한 번 더 다룬다고 해서 내용이 부족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영화 저는 재밌게 봤고 돈 아깝지 않고 액션만으로 봐도 재밌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은 영화라 하면 1차원적으로만 봐도 주인공들 이쁘고 잘생기고 그다음에 총 잘 쏘고 액션 잘하고 소리 잘 들어가고 뭐 이런 걸로만 봐도 재밌어야 되고 그거는 이제 약간 1차원적인 수준이고 한 단계 넣어가서 메시지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느냐 평소보다 다른 관점을 주느냐 그리고 이 메시지를 만들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 탄탄했느냐 그리고 이거에 대한 표현 수단이 맞느냐 이런 것도 따져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1차원적인 재미를 넘어서 2차원적인 메시지가 주는 재미도 저는 재밌게 봐서 매우 추천할 만하다. 유승환 짱이다. 유승환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 그래요. 이제 저는 봉과 박, 그리고 류도 같은 바늘에 놓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요. 그 다음에 봉박 류 중에 저 같으면 이제 류와 봉 사이에서 헷갈릴 텐데, 뭐, 이거는 약간 그런 거죠. 컨디션에 따라 누가 이길지는 붙어봐야 알다.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다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약간 그래도 그냥 액션 영화 그냥 때리고 부수고 총 쏘고 이런 거를 보면서도 보고 싶다면은 유승환을 볼 거고 그래도 뭔가 영화 하면 와 이런 게 영화지 그래 이런 어떤 시대를 관통하는 뭔가가 있지 이런 거를 보면 또 봉 쪽을 보지 않을까 근데 둘 분 다 메시지도 잘 만들고 또 영화적 재미도 잘 만들고 해서 둘 다 멋진 감독님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봉박 류 중에 누구를 제일 선호하는지 댓글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그래요. 제가 처음에 댓글 소개를 안 하고 지나갔어요. 제가 올해 복귀를 하다 보니까 환영의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지난 편에 의해서 한번 다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복귀 후 세 번째 에피소드죠? 혹시 쉬다 와서 그런지 창작력이 좀 불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그것도 또 실력. 댓글 마지막으로 소화하고 가겠습니다.
자, 브리지님이 새로운 형식의 방송도 기대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유튜브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유튜브에 오시면은 낙서가 뭐 나름 열심히 만든 PPT와 그 PPT에 낙서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실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소다님 오랜만에 예전에 같이 많이 녹음을 많이 했었는데 벤지 또 1년이 넘어가는 것 같네요. 어쨌든 돌아와 주셔서 감사하다. 아유, 제가 또 이런 말 해주셔서 또 저도 감사합니다. 족광님도 돌아와 주셨군요 라고 딱 얇게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나름 저를 기다리신 분이 꽤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래요.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그런 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래요. 자, 댓글까지 소화해봤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